좌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일타 강사. 또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짚어보도록 하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는데요. 잘 지내셨죠? 네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긴 네. 잠에서 깨어날 조짐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네. 예, 어떤가요? 긴 잠에서 깨어난다는 표현이 참 듣긴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잠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잠이 깨려면 확실하게 거래량이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수치가 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한 6천 건, 7천 건 돼야 완전히 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MB정부 때가 그 정도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규제 안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특례보금자료라는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직은 확실히 안 깼다. 깨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서 이게 전월에 이어서 한 2천 건 훌쩍 넘었다. 이제 이러면서 동면에서 깨나 보다. 이런 기사였는데 이제 깼다라고 완전히 다 이렇게 개운하게 깨려면 한 6천 건 이상은 가야 좀 그런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이렇게 거래 회전율이 꼭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갈 때만 나오는데요. 예.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아파트가 10,000개가 있는데 몇 개가 거래됐다. 그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네. 네, 중요한 점은 아까 모수의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본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개가 돼야 기본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예.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0.16이라는 수치에서 0.212로 올랐다고 이제 기사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하면 이제 매물 소화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 테이블 회전율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손님이 한 바퀴 돌고 두 번 돌고 2회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제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0.16에서 0.21로 올라간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 말에 서울 월 아파트 거래량이 1,000대 이하였다가 2,000대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럼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제 회전율로는 이제 조금 더 수치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오른 걸로 나왔죠. 그게 이제 기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서울에 월 5만 개의 아파트 매물이 현재 계속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한 1년째요. 많을 때 6만까지 갔고요. 네. 그중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00개가 거래가 됐어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인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네, 나머지 90 몇 프로는 그대로 매물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착시를 일으키는 기사 용어예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별로 부동산에서 효용성이 없는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네. 매물 소화도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소유자나 실소유자, 무주택자분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래 회전율 하면 일일이 설명을 해도 금세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매물 소화도 하면 매물이 10,000개가 있는데 이번 달에 몇 개가 팔렸다. 그러면 남은 게 몇 개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요즘 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린 설명처럼 현재 매물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소진됐다. 근데 소진되는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게 거래 회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럼 기사에서 이런 걸 좀 덧붙여주면 좋았을 뻔했네요. 서울 그렇죠.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에 2,000건 이상 훌쩍 넘었는데 원래 잘 나갈 땐 6천 정도 나가야 평균이다. 요거 한 문장만 넣어줬어도. 그렇죠. 그쵸?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0.16이나 0.21로 올라왔다가 아니라 예년의 평균에는 0.45였다. 이걸 넣어줬으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은 지금 그런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그 긴 잠에서 지금 완전히 깨어나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건데. 근데 이제 이런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래량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그것도 전국적인 게 아니라 수도권 또 서울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건 잘못된 지적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더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어. 전국을 따지면요. 전국 아파트만 말씀드려서 뭐 빌라나 다세대 소유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네네. 그 아파트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국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보통 월에 한 5만 1,000, 2천 건 됩니다. 네. 평상시에. 이번에 이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로는요. 한 3만 3천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60%, 70%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요. 경기도도 원래 한 12,003건, 13,000건 정도가 평균인데요. 8,600건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6,000건, 6,200건 수준인데 2,000건 된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죠. 네. 그러면 서울은 도리어 힘이 약한 거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낙폭이 과대했거나 이런 데서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그렇군요. 그럼 보통 네네. 통상 이렇게 부동산 거래량 수치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뭐 분양시장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시장 제외한 아닙니다. 겁니까? 네, 현재는 분양시장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네. 앞서 말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 뭐 이제 거래 회전율 이런 이야기는 분양시장 제외한 이야기인 거고, 그럼 네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이제 지적이 있었다.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혹시 뭐 분양시장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분양시장 분위기군요. 그러면 그거는. 네, 맞습니다. 예. 분양시장은 지방의 어떤 우리 주택 보급률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지방은 보통 60에서 65% 수준까지 이제 주택 보급 자가율이요, 보급률이나 자가율이요, 자가보율 65%까지 올라갔거든요. 자기 집인 거요. 네네,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네. 비율이. 서울은 지금 5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수요자가 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방은 이제 35% 분들 중에서 뭐 5분위 계층 분들은 사실 집을 사시긴 좀 버거우시니까 유효 수요가 조금 적은 편이고, 서울이나 수도권도 한 60%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가 다른 지방보다 조금 더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이제 어떻게 벌어질 거냐면 지방도 완판이 되는 데가 나오고요. 서울도 참패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분양 가격이 기존 시세 대비 높은 고점에 올라갔던 것 대비 한 30-40% 빠진 데에서 만약에 분양가가 그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건 다 삽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더라도 5% 10%라고 보면 신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축의 장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 감소하고 수요자가 다가올 수 있는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한 20-30%밖에 조정이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네. 광역시 중 일부 광역시는 조정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그런 데들은 만약에 분양가가 그 수준에서 나왔다 하면 소비자들이 다가기 힘든 가격이에요, 여전히. 그럼 거기는 이제 참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요, 뭐 창원의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광주의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판이 됐고요. 네. 서울은 또 아시지만 뭐 수유칸타빌이나 저기 영등포, 모아일간 이런 데는 또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올해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4군데가 분양을 했는데요. 3군데는 완판이고 한 군데는 참패는 아니고 반패 정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네네. 근데 그 기사는 우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4군데 중에 한 군데가 미분양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에 이제 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물량에 따라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분양가에 따라서 이제 양극화 현상, 뭐 참패도 있고 완판도 있고 반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 지역에서 4군데 중에서 한 곳이 참패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반패요, 반패. 참패는 아니었거든요. 반패. 예. 근데 나머지 3곳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도. 가격이 높았던 거죠. 아. 단지의 입지나 어떤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바로 소유자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외면을 한 현장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같은 서울 지역이어도 입지 환경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완판된 3군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기존 시세가 30-40% 하락한 상황에서 네. 그 기존 시세보다도 다 1억, 2억 저렴하게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판이 되죠, 당연히. 그렇군요. 네네. 그런 차이도 있군요. 그러면 지금 뭐 서울 뭐 부동산 거래량, 전체적인 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아직 좀 잠이 덜 깬 그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 미분양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좀 이제 짐작이 조금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요즘에 유독 들썩이는 지역이 있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흔히 뭐 역세권, 지하철역이나 뭐 기차역 이런 근처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학교, 학원, 교육시설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학세권 뭐 이런 표현들 네. 많이 해서 사실 이런 네. 거는 익숙해요. 근데 요즘에 떠오르는 세권인 반세권이 있더라고요. 반세권. 네. 이건 뭡니까? 네. 반세권인데 반의 약자 이제 반도체 앞자를 딴 말입니다. 아, 반도체요. 네네. 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첨단 산업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전국에 5군데 첨단 산업 산단 확장 클러스터 사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난번에 뭐 경기도 용인해가지고 교수님하고도 이 네,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살짝 얘기했죠. 맞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반세권의 뭐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데가 이제 용인 지역입니다. 용인 지역의 남사업하고 이동읍 일대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하고 정부가 또 부지를 제공하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고용 인구가 이제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 지역 일대가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이 뭐 7, 8년, 10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좀 참조하셔가지고 반세권이 떠오르는 건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지역들은 반세권. 어쨌든 반세권이라는 건 반도체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국가산단과 가까워서 수혜를 입는 지역을 말하는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뉴스도 조금 궁금한 내용이던데요. 일부 단지에서 요즘에 전반적으로 좀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단지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고 더 비싸게 내놓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두 달 사이에 좀 집값이 좀 반등한 지역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좀 붙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단위가 크다 보니까 뭐 한 17억, 18억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20억까지 한두 달 사이에 3억 정도 갭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면 17억짜리면 보통 계약할 때 이제 5% 정도 하면 한 7천 정도, 뭐 8천 1억 하거든요. 근데 계약 파기하면 그 계약금 2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어줍니다. 물어주더라도 한두 달 사이에 보통 계약을 하면 잔금이 한두 달, 두세 달 되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직업이 이제 3억을 띄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물어줘도 남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한 2월 달하고 3월 중순까지요. 근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까요? 아유, 그 뒤로 좀 약해졌습니다. 3월 말부터. 그래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약해졌어요? 2달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계약을 이제 파셨을 거 아니에요. 규제 완화 때문에 파셨는데 그 사이에 조금 오를 줄 알았더니 많이 오른 거예요. 한 3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니까 또 뭐 공인중개사에 물어보시면 팔 수 있다 이러니까 만약에 7,500이 계약금인데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환불하는 게 더 낫겠죠. 7,500 물어줘도 1억 정도 더 버시니까 그래서 그게 한 2월 달하고요. 3월 중순까지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매도가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수요자들이 약간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 오셔서 많이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격이 그 사이에 몇 억이 오르니까 나중에 싼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월 한 중순 20일부터.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 현상은 조금 지난 기사죠. 어떻게 보면. 지난 현상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을 2주 만에 뵈니까 그동안 모아놨다가 한 번에 여쭤보니까 막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대폭 줄었잖아요. 지난 7일부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미 뭐 수억대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도 있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매 제한 완화되고 나서 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나요? 저는 그 기사를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영향이 없습니까? 네, 없는데 기사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방송상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시장 교란, 시장 그 왜곡
불러일으키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현재 거래가 안 됩니다. 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입니까? 네네, 둔촌주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기사들이 예. 그 기자 쓰는 분도 보면 맨 마지막 멘트는 앞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프리미엄이 붙고 뭐 둔촌이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 끝에 가면 그러나 불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한 줄 정도. 네네. 그러면 사실 불법적인 기사는 뭐 이렇게 펌핑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 근데 기사의 패턴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럼 불법이면 하지 않는 건데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네네. 네네. 그 기사 자체가 어떤 진실성이나 적법성에서 좀 벗어나죠. 근데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줄여준 거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만 지나면.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파는 타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네, 적정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조합원들은 지금 팔지만 일반 분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폐지가 안 되면 폐지라는 건 뭐냐면 여와 야권이 합의를 안 해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법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 그게 통과도 안 되는데 이런 기사를 쓰면 이건 나쁜 기사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이제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사셔서 돈을 모셨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 조바심 나가지고 가서 덜썩 사셨다. 나도 좀 전매 제한해서 팔아봐야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전매 제한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화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걸 기사로 이렇게 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 기사는 이게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만 이제 이런 기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교수님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실수요자분들,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 늘 이제 많이들 계신데 향후의 집값 움직임 뭐 어떨 건지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요번 4월에 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 가격이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착한 분양가로 나온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조정이 덜 된 지역에서는 좀 극히 조심하시고 현재 분위기는 제가 볼 때 데드캣 바운스로 조만간에 좀 약간 하향 쪽으로 다시 모습이 시장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나 이런 걸 감안하실 때 파도가 치는 상황이니까 파도가 좀 잠잠해질 때 시장에 접하시는 것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 그냥 청약 시장은 이제 공격적으로 가시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